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길이 시작됐는데요. 비는 오늘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가 그치고 나면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요,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29일 오후 6시 23분에 뜨고요.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오후 6시 58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좋은 날씨에 환한 보름달을 기대할 수 있는 추석이라고 하니까요,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 올해는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연휴 동안 차츰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부는 지역들도 있을 것 같고요. 29일부터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야외 가실 때는 든든한 가을 채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향하는 기분이 드는 아침, 9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장수직업 시간에는 갓생 살기 트렌드가 취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요, 마음 챙김, 즉 멘탈 케어 트렌드와 기업들의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이겁니다. 연휴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가을 축제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꽃축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길고 가녀린 이 꽃을 보면 아, 가을이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꽃말이 예쁘죠? 순정. 참 저에게 잘 어울리는 꽃말이 아닌가. 순정. 초가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가을을 대표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순정에 어울리는 네, 아나운서입니다. 순정에 어울리는.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혹시 저 보시면 떠오르는 꽃이 없나요? 우리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보면은 하늘. 하늘 뭐가 떠오를까? 죄송합니다. 괜히 가시가 떠오르는 거죠.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일찍 방송을 하다 보니 혹시 그쵸. 졸리실까봐. 그래서 그냥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네. 네. 농업이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농민의 한 70%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직업이라고 대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국적 농업 제약회사인 바이엘이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미국에 거주하는 80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농민 71%가 기후변화가 이미 자신의 직업과 일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73%는 해충, 질병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험을 한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또 평균적으로 농민들이 지난 2년 동안 기후변화 때문에 소득이 15.7% 감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농민 6명 중 1명은 이 기간 동안에 25%가 넘는 손실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기후변화가 앞으로 농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농부들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농민 중에서 4분의 3인 76%가 기후변화가 자신의 농장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대답했고요. 또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케냐, 인도 농부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농업 분야에. 일단 농민들의 걱정은 비료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올라가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 가격과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농약 비용이 올라간다.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특히 비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케냐, 인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가장 크게 이제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네. 조사 대상 농민의 80% 이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뭐 재생 가능 에너지, 바이오연료 사용이 이제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비료나 농약 사용 줄이기 위해서 신제품 종자 사용 비율 높아지고 있고요. 또 농민 중에 절반 이상이 곤충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3년 동안 적용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석 전이라 더 그렇긴 한데요. 요즘 네. 과일을 비롯해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올 들어 전 세계 올리브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요. 제가 마트 가서 느낀 거는 사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사과가. 네. 물론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싸긴 합니다만 마트를 가면은 제 체감상 네. 예전에 이제 뭐 한 봉지에 10,000원이었다. 11,000원. 그럼 지금은 16,000원?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과가 사실 굉장히 제일 많이 먹는 과일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인데 네.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 정도로 올랐어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네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는 이 올리브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농무부가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8월 달 기준 올리브유 가격이 톤당 8,900달러. 네. 1,200만 원? 예? 네. 잠깐만요. 이거 톤당. 8,900달러 아니잖아요. 톤당. 톤당. 네, 톤당. 네. 네, 리터당 아니고 톤당. 네. 네. 전년 대비 130% 올랐고요. 그 2배 이상 오른 거죠, 가격이. 그리고 1990년대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해가 1996년인데요. 그때보다도 43%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마트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아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톤당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큰 요인, 가뭄. 자연재 이것 때문에 가격 많이 올랐는데요.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올리브 피해 정도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이제 꾸준히 올랐다는 겁니다. 가뭄 피해가 컸었던 스페인 공급 상황 때문에 우려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 주체들이 일단 이제 기후가 바뀐 것은 알고 있고 가뭄이 있다는 거 아니까 먼저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미 농무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올리브유 수출량의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또 네. 건강 이유 때문에 드시기도 많이 하고요. 네. 스페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스페인의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씩 높아지면서 사상 세 번째로 더웠다고 합니다. 올리브의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2월할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황이 한 번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올리브유 가격 상승이 20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네. 진행이 된다는 거죠. 특히 스페인에서 올리브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절도까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농작물 절도 이런 거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올리브유 제조 공장인 마린세라노 엘 라가르가 8월 30일 날 새벽에 무려 5만 리터의 올리브유를 도난당했다고 이게 얼마예요? 5만 리터에. 시가로 6억 정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의 올리브유 가격이 9월 달 기준 킬로그램당 8.45유로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1% 올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올리브유 주 생산국 중 하나인 튀르키예는 자국 내 작황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까지 대량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런 상황을 주목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올리브 교역량 30% 수입하는 수입국인데 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세계 농산물의 생산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몇 번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와인 종주국으로 일컬어지던 프랑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뭐 와인 소비는 줄어드는데 계속 생산하니까 이걸 가격 유지하려고 와인 버린다. 뭐 이런 네, 소리 저번에. 들었는데요. 네. 이 극심한 기후 변화 그리고 농업 정책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프랑스 영자지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일단 기후 변화 때문에 기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서 주로 재배하던 작물이 이제 북쪽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거 웃겨서 웃는 거 아닙니다. 네, 올라가고 상당해서 웃는 네. 거예요. 네.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토착 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농업교육 박사 얘기로는 지금까지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한 품종으로 바꿔서 심으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이것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고 프랑스 북부에서는 이미 남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반면에 남부에서는 열대 작물을 세상에.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피스타치오 네. 전혀 재배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가뭄, 폭염에 잘 적응하는 작물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박사 얘기로는 원래 땅콩은 아프리카 토착 작물, 피스타치오는 열대 작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물들이 포도 대신해서 프랑스의 주요 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사과가 네. 대구가 저는 원래 무조건 저거- 거긴 줄 알았는데 네. 강원도래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놀랐습니다. 자몽, 바나나, 뭐 애플망고 이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요. 대중적으로 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측면에서도 기후 변화가 그렇겠다. 변화를 네.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의 특산물인 와인, 치즈의 경우 품질과 이 품질이 예, 기후와 예.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뭐 와인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는데 프랑스 와인 산지 중 하나가 랑그독 지역인데요. 이 지역 생산자들이 지난 30년간 와인의 알코올 함량이 1에서 2%포인트 증가하면서 증가해서. 와인 맛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사실 이제 품질 유지가 힘드니까 여기 대표하는 와인이 이거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이 심해지고 포도 열매 내부에 그 당분이 농축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는데 그 양도 많아지면서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치즈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가 야외에서 잘 놀고 신선한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뭄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생산할 수 없고 원유질도 떨어지게 되니까 아이고, 치즈질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작년에 기상관측 시작한 1900년대 이래 프랑스에서 가장 더운 해가 됐었고요. 1959년 두 번째로 건전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기상청은 이런 것이 이례적이긴 한데 2022년 기후가 2050년에 되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기온이 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야 이런 게 우리나라만은 일이 아니네요. 프랑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또 일본에서는 농업용 멀칭 필름을 재활용해서 재생 자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비닐 덮지 않습니까? 네. 잡초가 나는 것을 좀 막기도 하고 생장도 도와주는데 이 독자 개발한 고도 세정 기술 적용해서 저렴한 처리 비용으로 재생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이 재생 자원을 만든 연료를 사용해서 농장 경영도 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용한 농업용 멀칭 필름은 다량의 진흙,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이 어렵고 시골 가서 보시면 그 비닐들 막 뭉쳐있고 맞아요.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 필름을 처리를 합니다. 문제는 환경 부담이 큰 데다가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일본에서 처리 비용이 매년 늘고 있다는 거죠. 농가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서 일본 농협에서 일괄 회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일본의 한 업체가 독자적으로 세정 기술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간 처리업 허가를 얻어서 멀칭 필름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달부터 농업용 폐플라스틱 재활용 목적으로 중간 처리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업체에 따르면 진흙이나 물을 머금은 이 농업용 멀칭 필름을 494kg 파쇄기에서 세정 건조시키면 240kg 거의 절반 정도를 재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 소재 필름은 다른 업체 멀칭 필름으로 재가공할 수 있고요.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물도 정수해서 세정에 재이용하기 때문에 진흙도 멸균 이용해서 하는 방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기술은 정말 획기적이죠. 네.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좋고. 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수직 농업 기업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제가 수직 농업 기업 등장했고 뭐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뉴스를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문제는 이걸 점점 하다 보니 비용이 부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영업이익을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명한 수직 농업 기업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이제는 수직 농업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스타트업 기업 전문 미디어 리서치 회사가 위기에 빠진 수직 농업 업체들의 실황을 이제 실제 상황은 어떤지 이제 좀 봤는데요. 유럽의 주요 투자은행 개발은행
보고서를 보면은 작년에 유럽의 수직농업 투자 유치액이 1억 100만 파운드, 우론으로 1,68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한 해 유럽의 수직농업계가 5억 파운드의 벤처 캐피탈 자본을 유치했던 걸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이 갑자기 이제 키운 건데 실제로 프랑스의 아그리콜 그리고 이스라엘, 네덜란드 합작그룹 네덜란드 기업들 봤었을 때 파산하거나 폐업한 기업들이 최소 15개나 됐다고 합니다. 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건설 비용 많이 드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내십시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마음 챙김 이건데 이게 다른 시간에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우울증 같은 걸 호소하는 경우가 이제 주변에서도 흔한 일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멘탈 케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말로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울증 환자가 34%나 증가를 했는데요. 91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근데 그중에서 2030 환자 수는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2030. 네. 네. 또 한 언론사의 서울 거주 청년 대상으로 한 우울감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에 약 78%가 최근 2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이제 체감을 하는 정도는 더 깊지 않나, 더 심각하지 네네네.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 건강검진을 제공하는데 네. 정신건강검진도 10년에 한 번씩 받을 수가 그래요?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 검진을 받는 국민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사실 병원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정신 건강 문제를 또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멘탈 케어,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활동을 하는 게 트렌드가 됐나요? 네,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또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몸에 대한 건강 또 체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까지 즐기는 트렌드가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사실 가까운 지인들과 맛있는 걸 먹고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좋죠.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용한 환경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불리는 활동도 하는데 단순합니다. 말은 디톡스라고 하지만 전파가 터지지 않는 시골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여행도 하고요. 식물을 키우는 일도 하고요. 또 명상 앱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국내에 새로 출시된 명상 앱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런 그 명상 앱들이 대부분 유료 구독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앱은 다운로드 수가 50만 회를 넘어갔다고 하니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얼마나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트렌드네요. 네, 그럼요. 건강한 마음가짐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명상까지 아니어도 왜 그 흔히 말하는 멍 때리기를 네. 통해서 그 일상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멍 때리기를 컨셉으로 특별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멍 때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회자가 된 거는 멍 때리기 대회라는 거 들어보신 적 예? 있죠? 없나요? 사실 방송에서 좀 이야기가 됐던 건 그래요? 크러쉬
씨가 네. 멍때리기 대회에서 한번 1등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기사화도 된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예능을 안 봐가지고 네. 굉장히- 이렇게 교양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예.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 멍때리기 대회가. 그렇군요. 사실 이 대회는 지친 일상 속에서 뇌를 쉬게 하자라는 취지의 퍼포먼스로 시작했던 대회인데요. 이렇게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마음 챙김의 일환으로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멍하니 지내면서 생각을 비우자라는 취지의 활동을 하는 건데 활동이라고 하긴 좀 뭐하네요. 멍 때리기. 네. 네, 관련된 아이템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빛이나 모래, 불 등을 활용한 멍 아이템들 엄청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멍 때리기가 어렵나 보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멍 때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잘하는 있는데요. 거거든요. 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이템도 구매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는 대형 스크린에 모닥불을 상영해주는 불멍 이벤트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좌석을 심지어 돈 받고 팔았는데 아하. 편안한 좌석에 뭐 고화질 그리고 빵빵한 사운드 때문에 또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완판이요. 네, 이러한 힐링 이벤트도 있고 또 한 욕실용품 브랜드는 자사 제품을 홍보를 할 때 거품을 테마로 멍 거품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어요. 네. 이 전시장에 들어가면 욕조 안에 거품을 가득 쌓아놓고 직접 만져보면서 즐길 수도 있고 거품을 만지거나 거품이 터질 때 나는 소리를 ASMR로 틀어놔서 멍하니 이걸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멍하니 즐길 수 있는 컨셉이 단순히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욕실용품들의 향이 또 중요한데 이러한 향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돼서 더욱더 이 브랜드에 관심이 갔다 이런 후기가 있는 걸 보니까 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한 전시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좋네요, 다들. 그리고 또 와, 이거 신기하네요. 마음 챙김을 위한 부적을 출시하는 네. 브랜드들도 있다는데 이거 부적 그거 맞아요? 노란색에 붉은 글씨 그 부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MG가 아닌 거죠. 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지 모르는 그 그러니까요. 부적이 아닙니다. 네,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행복이나 건강을 또 예쁜 글씨로 써놓은 부적들. 죄송합니다. 네, 예. 소소한 일상을 응원하는 부적이 굿즈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뭐 휴대폰에 붙인다던가 아니면 가방에 이렇게 매달 수 있는 식으로 이제 굿즈를 만들었고요. 그 글귀를 읽는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하는데 이 부적을 활용해서 만든 팝업 스토어들이 뭐 2시간씩 기다릴 정도로 붐볐다고 하고요. 무려 100여 종의 부적을 제작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직장인들에게 주는 부적은 출근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부적도 있고요. 네.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조용히 연휴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끝났죠? 이거 팝업 스토어. 네,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리고 또 건강이나 행운을 기원하는 부적도 있고 또 10대 학생들에게는 그 신학기에 반배정을 할 때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반배정이 잘 되는 부적들도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또 동료들에게 응원이 필요할 때 글로 보내는 메시지를 대신해서 요 부적 하나를 보내는 게 센스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일상 어디에서나 뭔가 나를 응원하는 게 있다라는 안정감을 활용한 재미있는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향을 맡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향기 관련 제품들, 또 식물들도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아이템들이라고요. 네, 방금 전에도 욕실용품 관련된 얘기를 드렸지만 뭐 향을 피우는 그 인센스 스틱이나 향초 등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명상을 할 때도 은은한 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호텔이나 여행사에서도 이 특별한 공간에서 그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향기 제품을 같이 패키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향기 제품이요. 네, 어떤 호텔을 예전에 갔을 때 서점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유명한데 요즘에 여행사에서도 패키지 여행을 갈 때 뭐 이탈리아 여행을 갈 때 그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향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을 또 준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전자기기 회사는
세로고침센터라는 체험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사실 이 세로고침센터에서는 폐가전으로 업사이클링 굿즈를 만드는 코너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 마음고침 코너를 더 만들어서 소비자가 고민을 쓰면 이 고민에 적합한 식물을 추천해주고 이 회사에서 출시한 식물 그 생활가전에 심어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네,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도 하게 하는데 또 딱딱해 보이는 이런 기계가 아니라 직접 흙을 만지면서 식물을 심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였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학교,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관, 또 직장 이런 데서도 마음 챙김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병원에 그 방문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고요. 기업에서도 구성원들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데 이용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사실 상담 비용이 조금 부담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 원데이 클래스로 명상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네, 한적한 시골 마을로 워케이션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는 등 학교나 또 회사에서도 구성원들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말 많잖아요. 현대인의 우울은 SNS를 통해서 온다. 맞습니다. 네, 상대적 박탈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SNS 기업이 벌이는 캠페인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별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네, 유명한 거기서요? 네, 아닙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네. 과시형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10대 소녀들의 한 30% 이상이 좌절감이나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수익이 되니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대들을 위한 또 다른 SNS를 개발을 하다가 비난을 받고 또 중지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쟁사인 다른 글로벌 SNS 기업에서 체중 감량이나 비현실적인 미용 관련 콘텐츠들을 금지했습니다. 업로드를. 네. 사실 다이어트 식품이나 서비스 관련 광고를 포기를 했는데 굉장한데요?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고요. 또 SNS를 하면서 내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또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는 걸 캠페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사실 그 원인이 됐던 기업이 직접 공감을 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또 호평을 주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오늘 사례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연휴 잘 보내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갓생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 오늘은 갓생 살기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갓생 살기를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은 있는데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갓, 영어의 갓과 갓, 신. 인생할 때 한자의 네, 생을 네. 합해서 갓생이다 이렇게 하는 신조어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를 되게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뭐 남의 모범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뭐 대단하다 이러는데 신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쵸. 갓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가 네. 이제 갓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뭐 감탄할 때 대단해 뭐 이런 용어로도 이제 갓이라는 말이 종종 쓰이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갓생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매일 이렇게 일어나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단하시죠. 그러네요. 네. 갓생을 지금 살고 계신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이건 되게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좀 고립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관리해 주거나
케어해 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자기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그걸 실천하고 하면서 하루하루 본인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갓생 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갓생에서 파생된 말이 갓생 살기인데 네.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루틴이라고 보통 표현을 네네.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은 꼭 마실 거야 라던가 아니면 항상 이렇게 본인이 주말마다 뭐 둘레길을 걸을 거야 라던가 본인만의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PT도 많이 받고 헬스장을 정말 잘 다니잖아요. 저희 조카가 헬스장에 갔더니 요즘은 이모 60대, 뭐 60대, 70대 분들도 헬스장에 많이 와. 정말 많이 오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본인만의 그런 갓생 살기를 실천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도 하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네. 앞에 마음 챙김과 더불어서 네.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일종의 자기 실천적 삶 이렇게 네, 말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요즘 이게 취업에서 필요하다고요? 네. 우리가 갓생 살기가 좀 긍정적인 용어로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의 루틴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라면 취업에서는 갓생 살기가 조금 그런 긍정적인 맥락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네? 맥락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갓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이나 업무 환경에서 처음부터 뛰어난 업무 역량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신입사원인데 네. 저 친구 대단한데?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야, 저 정도 신입사원이 저렇게까지 역량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갓이라고 해서 갓생살기 커리어에 있어서의 갓생살기는 그렇게 경력 같은 신입?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이지만 이런 뭔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공모전이나 인턴십이나 뭐 현장 실습이나 뭐 계약직이라도 단기 계약직이라도 일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갓생살기를 실천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경험 쌓기도 해야 너무 되고 많잖아요. 네, 예. 너무 좀 안쓰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갓생 경력 같은 신입이 되기 위해서는 갑자기 마음 챙김이 이렇게 평화롭고 있어. 갓생 살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로 들리는데 그 원래 뜻과는 좀 다르게 들리네요. 이거. 네네네. 네. 원래 갓생 살기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이런 긍정적인 맥락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커리어에서 갓생 살기는 취업의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렇게 갓생의 삶을 살아야 그 경쟁에서 그래서 이길 된다. 수 네.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신입사원들한테 요즘 요즘 친구들은 뭐 파워포인트 잘하지 않나? 이렇게 보통 많이 최악이다. 하잖아요. 예. 젊은 친구가 엑셀을 이 정도밖에 못하면 어떡해? 또 뭐 이런 소리 또. 이러고 싶어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본인은?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거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신입사원들한테 젊은 친구는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당연히 그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런 갓생살기의 인생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보시면 뭐 상시 채용도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내가 경력을 좀 쌓아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취업의 시기는 점점점 늦어지고 그 중간에 나름대로 뭔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명절 돌아오는데 네. 우리 젊은 친구들 갓생 살기로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분들한테 너 취업은 잘 돼가고 있어? 라든가 뭐 취업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뭔가 움직이는데 부모님들도 야, 너 뭐 맨날 뭘 하는데 언제 취업할 건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갓생 살기를 하느라고 지금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사회적 이게 현상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서로 어렵네요. 서로 어려워. 네네, 그렇죠. 부모님 입장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저도 예전에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의 작전은 좀 달랐어요. 이거 저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요. 네. 근데 한숨을 하필이면 제 그렇죠. 방 앞에서 크게 쉬고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엄청 크게. 무슨 청동먹개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작전이셨는데 근데 또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나? 네. 그렇지 않을까요? 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한데 스트레스 그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 서로 간의 스트레스니까 조금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서로 어렵습니다. 네네. 진짜. 어쨌든 그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갓생 살기에 주목하게 된 배경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네, 사회가. 뭐 치열한 취업 시장 때문에 이런 역량 갖춘 신입사원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고요. 뭐 두 번째로는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 했던 그런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갓생살기가 더 심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갓생살기 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파워포인트 하나만 잘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잘하려면 인포그래픽도 좀 잘해야 파워포인트가 멋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또 뭐 파워포인트로 프레이즈를 다룰 수 있다던가 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다. 노션이라고 해서 어이구, 이렇게 이제 기존의 파워포인트를 노션으로 이제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야 하다 보니까 갓생살기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큰 것처럼 조직에서도 이렇게 경력자분들이나 뭐 상사들이 부하 직원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거죠. 저희도 이제 마케팅 쪽 할 때도 온라인 마케팅에 젊은 친구들 맨날 소셜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건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겠지. 네. 우리 때하고 다르게 너네는 좀 더 새로운 마케팅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뭔가의 기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갓생살기에 주목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SNS 등 이거 소셜 또 미디어. 나왔군요. SNS.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자료가 공유되다 보니까 더 이게 갓생살기가 좀 부각이 많이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우리가 소셜에 보면 인증샷 많이 하잖아요. 네. 인증샷을 통해서 본인이 목표한 바를 나는 이뤘어. 그걸 좀 자랑도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걸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좋아요 대단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인정해주고 그럼 그게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그런 또 하고 저도 주말에 둘레길에서 2만 보 걸었거든요. 그래서 인증샷을 올렸는데 운동하기 싫을 때 그걸 이렇게 올려서 누군가 막 칭찬하면 또 이번에는 또 3만 보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젊은 친구들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진희 대표님이 정말 고수라는 게 심지어 그거 2만 보를 방송에서도 지금 얘기.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새 뭐 소셜 보면 사람들 보면 해시태그 많이 하잖아요. 네. 해시태그에 보면 뭐 오운완이라고 해서 알죠. 예, 오늘 운동 완료한 오운완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미라클 모닝은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이렇게 해시태그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갓생살기는 우리가 지금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직장이라던가 취업에 대한 이런 높은 기대와 압박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이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게 이 갓생살기가 직접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갓생살기가 특정 목표를 정하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말씀드렸는데 갓생살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갓생살기와 관련된 각 기업별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2022년 갓생살기가 막 부각되기 이전에는 거의 도전한 사례 도전한 사례가 좀 많았어요. 문제 네네. 해결 능력, 뭐 창의력 사례, 도전한 사례가 자소서에서 정말 많은 줄을 이뤘는데 갓생살기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고 나서는 목표 달성이라는 이런 주제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한 경험을 서술해달라라던가 뭐 현대자동차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쓰라고 하던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완수해낸 경험에 대해서 쓰라던가 또 금융권에서 뭐 신한은행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써라. 똑같네요, 다. 네, 거의 다 비슷하죠. 똑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글자 수를 보면 대부분 700자에서 1000자예요. 어마어마하다. 압박스러운데. A4 용지 반 페이지가 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거 그 압박스럽네요. 글자를 채우려면 내가 정말 갓생살기에서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극복했고 이게 스토리가 쫙 나와야 되니까 갓생살기에 성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경력직이신 분들에게도 이런 갓생살기 필요할까요? 경력직? 우리가 예. 그렇죠. 갓생살기라는 게 신입사원들이 뭔가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면 경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개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 개발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직무의 역량을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 했을 때 48세 기술직 부장님이셨거든요. 대기업 네. 부장님.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본인이 곧 정년퇴직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회사를 옮겨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임원을 못 달면 이제 나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45세 이상은 정규직으로 뽑지를 않았어요. 그냥 전문 계약직으로만 뽑았는데 이분이 다행인 게 기존에 다니시면서 기계를 전공하셨거든요. 기계기술직. 그런데 MBA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MBA에서 재무회계 관련한 지식도 좀 쌓아서 이번에 가신 곳이 바로 기술 엔지니어, 기술 컨설팅 하시는 회사로 잘 가신 살렸네요. 거예요. 네, 해서 정규직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이제까지 정규직으로 뽑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워낙 이분이 자기 개발도 잘 해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딱 정규직으로. 맞는 회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력직인데 내가 뭔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 개발하는 그런 생활이 갓생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수직업시간 오늘은 갓생살기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코스모스였습니다. 3024님, 410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6337님도 옛날에는 가을이면 초등학교에서 코스모스 심으러 나갔답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보기가 힘들죠. 하늘하늘 코스모스꽃 참 예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정답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승원 아나운서님은 우뚝 선 하늘바라기 해바라기 같다고 최정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전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표기 형태는 다른데 발음은 같아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